신항로의 발견 1932년 7월 3일 이제는 유럽에서 중세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기존 질서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게 마련이고 이 감정이 변화와 진보의 모체가 된다. 봉건 체제와 종교 제도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던 계급은 모두 불만을 품어 프랑스에서도 자클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농민 봉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농민은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었고 세력도 미약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도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그들의 시대는 아직도 멀었던 것이다. 실제로 마찰은 낡은 봉건 계급과 새로운 사실에 눈뜨고 점차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신흥 중간 계급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다. 봉건 제도란 부가 토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부가 축적되고 있었다. 이것은 신흥 중간계급, 즉 부르주아지로서 제조업이나 상업에 의하여 윤택해지고 이것으로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봉건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싸움은 이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개의 대립 세력의 상대적 지위의 변화인 것이다. 봉건 세력은 아직 존속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몰리는 입장이 되었고 부르주아지는 젊음에 넘치는 힘을 확신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양자의 투쟁은 수백 년이나 계속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르주아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유럽에서도 나라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서 동유럽에서는 거의 이러한 대립을 볼 수가 없었다. 부르주아지가 먼저 우시한 입장을 점한 것은 서유럽이었다. 낡은 제방의 붕괴는 여러 가지 방면, 과학, 예술, 문학, 건축, 그리고 새로운 발견에서의 진보를 의미한다. 인간 정신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언제나 더욱 높아지고 확대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될 때도 역시 우리 민족과 우리의 재능은 모든 방면에서 일시에 높아지고 확대될 것이다. 즉 유럽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황금의 유혹이 닥쳐왔다. 마르코 폴로와 그 밖에 인도나 중국에 갔던 여행가들의 이야기는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부에 대한 유혹이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끌어냈다. 바로 그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다. 그 당시 터키인들은 동방으로 가는 해로와 육로를 모두 지배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다지 무역을 장려하지는 않았다. 유럽의 대상인이나 무역상들 또 동방의 황금을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가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황금 덩어리인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구는 둥근 것이며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면 교회와의 사이에 곤란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두려워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갔다. 정말로 지구가 둥근 것이라면 서쪽으로 길을 잡아도 중국이나 인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인도에 도달하려고 생각하였다. 당시는 수에즈 운하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홍해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것에 주의하자. 화물의 경우 지중해와 홍해 사이는 아마도 낙태 등의 짐을 싣고 육로를 이용하였으며 다시 저쪽 해안에서 다른 배를 이용해야만 했으니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느냐. 이집트와 시리아가 터키인의 세력하에 들어가자 여행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제보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유혹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탐험 항해의 선두에 나섰다. 스페인은 바로 이 시기에 그라나다로부터 최후의 무오인과 사라센인을 쫓아버린 때였다. 아라곤의 페르난도와 카스틸리아의 이사벨의 결혼은 그리스도교 국가인 스페인을 통일하였고 유럽의 반대쪽인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인에게 점령되고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후인 1492년에 그라나다가 함락되었다. 스페인은 단번에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포르투갈리는 동쪽 항로로 나아가고 스페인은 서쪽으로 향하였다. 최초의 대성과는 1445년 포르투갈인에 의한 베르데 고저의 발견이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유럽에서 이 고저로 내려오려면 남수로 향하여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르데 고제에서 그 모스를 돌면 이번에는 키가 남동을 향한다. 이 고저의 발견은 가슴에 부푼 희망을 약속하는 징후였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인도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데는 아직도 40년이 더 필요했다. 1486년에 역시 포르투갈인 바들리오무 디아스가 아프리카의 남단 소위 희망봉을 돌았다. 그로부터 몇 년 안 되어 또 한 사람의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가 이 발견의 성과를 이용하여 희망봉을 거쳐 인도에 도착했다. 바스코 다가마는 1498년에 인도의 말라바르의 캘커타에 도착했다. 마침내 포르투갈인은 인도로 가는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구의 반대쪽에서도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 스페인이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콜럼버스는 가난한 제노바 사람으로서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서쪽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서 일본과 인도로 가려고 하였다. 그는 그 여행이 그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왕족 중에서 그의 탐험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러 나라를 찾아다녔다. 결국 스페인의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도와주어서 콜럼버스는 세 척의 작은 배로 88명의 대원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용감하고도 모험적인 항해였다. 아무도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콜럼버스에게는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이 옳았다는 것이 실증되어 69일간의 항해 끝에 육지에 닿았다. 콜럼버스는 그것이 인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인도 제도의 한 섬이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본토에도 도착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믿고 있었다. 콜럼버스의 우스운 착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들 여러 섬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또 미국의 원주민은 인디안 또는 레드 인디안즈라고 부르고 있다. 콜럼버스는 일단 유럽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은 배를 거느리고 다시 건너갔다. 당시에는 몇몇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인도로 가는 신항로의 발견은 유럽 전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바스코 다가마가 동쪽으로 그의 항로를 서둘러 캘커타에 도착한 것은 바로 이 직후의 일이다. 이 신항로의 발견은 더욱더 유럽을 들뜨게 했고 이들 신개척지의 지배를 놓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경쟁에 들어갔다. 결국 교황이 나서서 이 두 나라의 대립을 막기 위해 다른 민족들에겐 관계치 못하게 하고 이 두 나라 모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493년 교황은 경계 확정 교서를 발표하여 아조레즈 군도에서 서방 480km의 위치에 남북으로 선을 긋고 포르투갈은 이 선에서 동쪽의 비그리스도교 지역 전부를, 스페인은 서쪽의 육지를 소유하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유럽만 빼고 그 나머지 세계 전부를 몽땅 선물한 엉터리 같은 짓으로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교황이 인심을 쓴 격이었다. 아조레즈란 대서양의 한가운데 있는 군도인데 그로부터 서쪽으로 480km라면 북아메리카 전부와 남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황은 스페인에게는 아메리카를 몽땅 선물하고 포르투갈에게는 인도, 중국, 일본, 기타의 동방 여러 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덤으로 정정한 셈이 된다. 포르투갈은 이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얼마 동안은 그 작업을 쉬지 않고 더욱더 동쪽으로 뻗어나가려 했다. 그들은 1510년에는 고아에 도착했고 말레이 반도에는 1511년에 바로 그 후에 자바, 1576년에는 전국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렇게 도착하는 것만으로 이 장소를 점령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몇 개의 장소에 근거지를 만들었을 뿐이다. 동방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 중에 페르디난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장과의 사이가 나빠진 후 유럽으로 돌아와 스페인 국민이 되어버렸다. 희망봉을 도는 동방항로로 인도 및 동방제도에 건너간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에는 서쪽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콜럼버스가 발견한 육지는 전혀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1513년에 발보아라는 스페인 사람이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산지를 횡단하여 태평양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 바다를 남해라고 칭하고 그 기슭에 서서 이 새로운 바다와 이 바다 위의 일체의 육지는 스페인 국왕에게 속한다고 선언했다.
1519년 마젤란은 서쪽으로 항해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항해로 그는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을 거느리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남아메리카에 이르러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까지 내려갔다. 그는 배 한 척을 난파로 잃고 또 한 척은 폐기하여 세 척의 배로 남아메리카 대륙과 한 개의 섬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여 대해로 나갔다. 마젤란은 대서양에 비해 이 바다가 너무도 평온하기에 태평양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마젤란이 용감하게 태평양을 북쪽으로 올라가 다시 북서쪽으로 돌아가니 이것이야말로 항해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구간이었다. 아무도 이 구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으나 4개월, 즉 108일간이나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아다닌 것이다. 무서운 고난과 굶주림을 견뎌내고 도착한 곳이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너무도 친절히 대해 서로 선물 교환까지 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거칠고 오만해서 많이 피살되었고 마젤란은 두 사람의 추장 사이의 싸움에 참가했다가 피살되고 말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값비싼 향료가 나는 향료 섬을 찾고 있었기에 배 한 척은 낡아서 쓸 수가 없게 되자 두 척으로 탐험을 계속했다. 한 척은 희망봉을 거쳐가고 또 한 척은 태평양을 돌아 스페인으로 가다가 태평양을 돌아가던 배는 포르투갈에 납포되고 빅토리아호는 몰래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1522년에 18명의 선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세빌리아에 도착했다.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세계를 일주한 최초의 배가 된 것이다.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하고 있을 때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수도에 침입하여 스페인 왕을 위해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1519년에 멕시코에 도착했고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한 것은 1530년이었다. 이들은 용기와 배짱과 모략과 잔인성을 가지고 상대 민족의 내부에 뛰어들어 이 두 개의 구제국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다. 이 두 제국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렸고 아직 원시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탐험가나 대발견가의 뒤에는 전리품이나 약탈품을 노리는 무례한들이 때를 지어 있어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이 무리들의 피해를 받아 콜럼버스도 대단한 공경을 치르곤 했다. 한편으론 금과 은이 멕시코나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와 유럽은 깜짝 놀라고 스페인은 갑자기 유럽의 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금과 은은 유럽의 다른 나라로 유출되어 동방의 각종 재물을 사들일 돈은 얼마든지 공급되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성공하자 당연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북독일의 여러 도시 국가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북쪽의 그린랜드나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통로를 찾아다녔으나 실패하자 이미 알려진 항로로 눈을 돌렸다. 세계가 신비의 베일을 벗고 재화와 신기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 새로운 발견은 꼬리를 물고 이루어졌고 대양과 대륙과 재화가 잇따라서 열려라 참깨의 주문을 고대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이들 모험 중에는 바로 그런 기분과 상통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은 세계가 훨씬 협소한 장소로 느껴지고 이제부터는 발견할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단다. 과학은 대단히 장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우리나라에서는